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골몰에 있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넓고 놀라운 바깥 세계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행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직접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레 넙 얕 14회 휴가철 여행지 추천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일단 지겹다 이제 보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자주 봐. 자기소개부터 빨리 하면 저는 신자유주의와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예, 저는 이 세상을 죽창으로 혹은 세련된 아메리카노로 뒤집어 엎고 싶어하는 뭐라고? 깡 선생입니다. 깡쌤. 섞어서. 근데 나보고 자꾸 깡 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냥 깡쌤. 깡쌤. 예, 깡쌤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네, 저는 과학과 기독교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독실한 과학 신봉자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봉자인 모순 없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지겹다 이 자식. 이독실입니다. 저예요? 예. 아, 저는 김도인이고 네. 끝났네요. 김도인. 예. 김도인. 뭐야? 취미는? 김도인. 취미는 도닦기. 예. 특기는? 그리고 예. 이거 뭐 개인적으로 명상이나 상담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원하면 해줄 수는 있어. 근데 면허가 없어야지. 그렇죠. 미안. 이제 반말하고 반말해 이제는. 나 깨달았다 이거죠. 미쳤구만 그냥 다들. 일단은 자기소개 끝났으니까 네.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카페는 네이버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 그 지대너비앗이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JDNY라고 치시면은 접속할 수 있으시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네 사람 다 평생 이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약간 지금 당혹스러운데 그러니까 예, 그죠. 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라서요. 예. 사회관계가 이렇게 넓은 적이 없었어. 네. 좋아 온라인 친구들 오프라인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안 돼.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저희 그 카페랑 그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 뭐 특별한 거 있었나요? 철학편이 인기가 굉장히 좋던데요. 네, 맞아. 그죠? 네. 우리가 걱정 많이 했는데 지루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뭐야 끝이야? 뭐 아까 쉴 때는 뭐 우리 잘하느니 뭐 장난 아니더니 뭐.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 옵션 공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네, 등나와셨습니다. 와. 짝짝짝짝짝. Congratulation. 죄송합니다. 저희 청취자분이시죠? 네네. 예.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아이디 옵션 공략님께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계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 옵션 공략님은 미국에 계신 게 아니고요. 다른 분인가요? 네네, 다른 분. 죄송합니다. 옵션 공략님이 그 옵션 공자 아이디가 뭐냐고 질의드렸더니 네. 옵션이 그 학군장교 나오셨는데 오하나둘이 왜 옵션인지 모르겠는데 오하나둘을 빨리 하면 옵션이 있던데. 아무래도 안 되던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 팬아트를 남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살랑이 분께서 그죠. 네, 카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네 너무 닮아가지고. 우리 네 사람을 캐리커처로 그렸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 저는 죽창과 진짜 죽창을 들고 있는 너무 제일 멋있어. 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노비. 놀랐어요. 네네. 예, 최 사장은 외계인과 접신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제일 안 닮았던 것 같아요. 실물이 더 잘생겼는데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그래.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저를 허공에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김도인이 말도 안 되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대학원 때 커트하고 계룡상 다닐 때 모습으로 완전 너무 똑같아서. 똑같아요. 예. 어쨌든 오프라인 때 보시면은 너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독실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장난으로 해서 최 사장이 자꾸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가? 동글동글 귀엽다고. 근데 실제 되게 덩치가 크다고 몇 번 했어. 그랬지. 네네. 그러니까 키가 크고
뚱뚱한 건 아니고요. 돼지입니다. 꽃미남이 꽃미남. 날씬한 꽃미남이. 돼지.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습니다. 아유, 그렇진 않은데. 아유, 점점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프 모임을 위해서 지금부터 굶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난번에 철학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가벼운 걸로 가보자 해서 여름철 휴가 여행지 추천. 오늘 그죠? 가볍지 예. 않았어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진짜 밤을 그랬어요? 몇 그래요? 나는 가볍게 했는데 나만 무거워.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여기 이게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추천한 거기 때문에. 전 진짜 좋은 여행지를 정말 잘 소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요? 자료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도 사연이 있죠. 예, 그렇죠. 가상 사연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차가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문득 이국적인 세계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리지행이 되어 루브르를 걷는다거나 프라하의 야경을 배경으로 달콤한 와인을 마신다거나 크크크크 생각만 해도 벌써 여행을 떠난 것만 같네요. 조금 있으면 기다리던 여름 휴가가 다가오니까 이제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는데 직장인으로서 첫 번째 여행인 만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지대너볕이 최고의 여행지를 추천해 주실 거죠? 효자동에서 미스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예. 어제도 그렇죠. 우리 이제 여름철도 다가오고 휴가 많이 기다리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한 여행지는 저희 어디죠?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를 저희가 뭐라고요? 추천하고 그죠? 뭐라고요? 잠깐만.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추천할 곳이 이제 제가 준비했죠. 51구역. 뭐라고요? 51구역이 근데 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미국 건가요? 51구역. 하와이? 그래서 51구역 이 사람들이 다 미쳤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 세 번째 우리 다음 회가 될 텐데 다음에 준비되고 있는 게 어디죠? 이스터 섬입니다. 이스터섬. 예,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괜찮죠, 그죠? 이스터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도인이 준비해 주실 곳이 세도나. 세도나. 세도나가 뭐예요? 다 모르실 것 같아, 그지?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막가자는 거지요, 뭐 그죠? 내게 제일 좋음. 내 여행지가 최고야.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저희들이 여행지 허접한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추천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놀아본 적도 없고 돈이 그래서 없어. 상상 속의 여행지. 불쌍하다. 윈도우 바탕화면이나 보면서 좋다 이러고 있는. 그래서 저희 진짜 상상 속의 여행지네요. 예. 깜놀할 여행지를 추천하려고 사람들이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죠.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후쿠시마 준비하셨죠. 자세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 컨셉 자체는 네. 좀 새로운 곳을 좀 소개를 해보자. 그렇죠. 진짜 여행을 가기보다는 난 진짜 여행지인데? 그거 죽잖아 지금 저요. 헬기 뜬다며 헬기. 알았어.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뭘 느끼면서 좀 숙연해졌는데 뭐가 있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일본 분들 말고. 후쿠시마를요? 네, 후쿠시마를. 그 엔화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본 관광을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후쿠오카 쪽이나 아니면 뭐 근데 오사카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출입이 가능해? 그러니까 출입 금지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경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가보는 청취자분들이 지금 설마 하실 텐데 후쿠시마는 약 2년 전에 그러니까, 원자로가 그래요. 폭발해서 방사능이 대량으로 유출된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를 지금 가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네네. 그거를 검색해보서 깜짝 놀랐어요. 가는 방법을, 명색의 여행지 소개니까 직접 해야겠다 해갖고, 검색을 해봤는데 가는 방법이랑 기차편이랑 다 알아보려고. 이번에 독실이를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편은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만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무슨, 이게 관심을 받고 싶나? 아니면 좀, 약간 중이병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거기 갔다 오면서 제가 되게 좀 숙연해진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뭐라고 쓰셨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거는 모든 사람 아니냐.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일본 국민들이지만 아무튼 간에 온 인류가 같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자원봉사 아니죠. 돈 받고 일을 하는 거지만 그 뒤처리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사진을 보고서 왜 그 리스크는 저 사람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가. 우리가 모두 다 혜택을 보는데 그래서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그럼 안타깝다. 지금도 거기서 지금 뒤처리 하시는 분들 그럼요. 계세요? 지금도 하고 있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짜로요? 후쿠시마는요. 그럼요. 사실 이거 후쿠시마를 잘 아시는 분도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 뉴스에도 안 나오니까 이게 뭐 끝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언론이나 그 주요 정보들을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또 처벌받고. 진짜? 일본에서. 예. 그 오염물질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도 아래로 이제. 근데 그게 언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지하수 쪽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해수로 유출은 있고 지하수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바닷물을 계속 보내고 방류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섞인 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만의 생활이 정보고 그곳만의 생활이 인생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길 소망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인가요, 그분? 네, 그 한국 분이었습니다. 제가 일본 말을 몰라서 한국 분 여행기. 네. 예. 그래서 일단 가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숙연해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가시지 마십시오. 저희 방송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여행지들을 그러니까. 지금 추천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진짜 그렇네요. 저희도 처음에는 약간 장난기도 있었잖아요. 그치. 예. 많이 장난이었지 사실.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후쿠시마를 한 거는 사실 좀 생각을 해보자 좀 그죠. 해서 한 거였었는데 그리고 재앙에 대해서. 실 상황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죠. 또 과학적인 다 내용도 끝난 좀 것 같이 얘기하고 지금 싶고. 정보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으니까 네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지 않기를 추천드리고요. 진심으로. 특히 아직 아기를 갖지 않은 여자분이라면 더더욱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 여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네. 얘기해보면 그죠. 좋을 것 같고. 사실 그게 궁금해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여행 경보 제도에서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반경 30km 이내는 지금 여행 제한 구역입니다. 가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네. 그리고 후쿠시마 전체가 1단계 여행 유의 지역. 후쿠시마 전체가 1단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일본에서는 그가 출입 금지가 돼 있는 구역들이 있고 후쿠시마 내에서도 후쿠시마 현 내에서도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가까운 곳은 가지 말아라. 절대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현 전체는 뭐 아주 안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현 안으로는 일단 들어갈 수는 있는 네, 거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일본 내에서도 폐쇄되어 있는 역들이 있고요. 네. 그 가장 가까운 역까지 가시더라고요. 분들이. 이게 위치가 일본 거의 한 가운데인가요, 이게? 동경보다 조금 조금 더 위쪽이에요. 위쪽이죠. 네, 조금 더 위쪽. 예, 한 가운데까지 아닌데 하여튼 북동쪽 네, 조금 상당히 더 내륙 위쪽에. 쪽인 것 같아요. 이제 바다에 접하고는 있고요. 도쿄에서 약 한 200km 정도? 2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230km가 어느 정도냐면 딱 한남대교에서부터 대구까지가 200km예요? 예, 230km. 가깝네. 똑같습니다. 가깝다. 근데 이제 찻길로 말고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 예. 찻길은 더 먼 거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일단 도쿄로 가서요. 네. 도쿄로 가서 거기 공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신간센인가 그거? 네, 신간센 뭐 그런 걸 타고 일단 소마역이라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중앙역으로 갈 수가 있고요. 후쿠시마역에서 소마역까지 또 어떻게든 뭐 지금 그 블로그를 보니까 지금 끊겨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셔틀 버스 다니고 그래서 소마역으로 가서 원래 거기에 또 이제 지선이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철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 그러니까 도쿄로 가든 센다이 공항으로 가든 거기서 소마역으로 가갖고 이제 그쪽에서 후쿠시마 그 동쪽 해안 네. 동쪽 해안을 쭉 타고 내려가는 선이 있어요. 조반선이라고 하는 그 라인이 있는데 그 중간이 끊겨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걸 끊겨 있다는 얘기는 그걸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후쿠시마 발전소까지 가는 그 철도가 있는데 네네. 아니, 이거 사고가 났기 되게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갔다 온 거 아니야 지금? 답사. 큰일 나. 나한테 준 생수가 혹시 후쿠시마 네. 드셨어요? 네. 제가 안 어쩐지 먹는 거 봤죠. 속이 뜨뜻하더라고. 그게 이제 위아래로 끊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쪽에서는 뭐 히로노역
아래쪽으로는 하라노마 지역 이렇게 끊겨져 있습니다. 완전 디테일하고만. 예.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하라노마 지역으로 가시더라고요. 갔다. 아, 그리고 하나로 마치요? 예, 하나로마 지역이 이제 위쪽 끊겨 있는 구간이 한 7개 역전 정도가 지금 끊겨 있어요. 네. 8정거장 정도가.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로마 지역까지 가갖고 어떤 분은 끊겼으니까 하나로마 지역에서부터 이제 걷습니다. 한두 정거장 정도를 걷다가 이제 너무 덥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가자 이렇게 해서 가시더라고요. 갔다가 그럼 돌아오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심지어 그 후쿠시마 현 안에 사는 좀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거기 위험하고 무서워서 안 가는데 근데 또 그분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삶은 지속돼요. 초등학교 있고요. 애들 통학하고 그 있고. 근처에. 네.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예. 실제로 세계적으로 갑상샘암이 좀 맞아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단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아마도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방사능이 많이 유출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갑상선암이 많아졌다는 게 그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죠? 암이 피폭 많아졌다는 때문에.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체르노빌이 언제 있었어요? 70년대 70년대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70년대 체르노빌 사건이 있고 나서 네. 체르노빌 얘기도 좀 이따가 해주실 수 예, 있는데 왜 그거 모르시는 분이 해야겠죠? 많으니까 86년이군요. 사고가 난 거는. 86년에 네, 86년. 그거 나고 나서 이제 이게 다 묻혔었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갑상선암이 많아졌다는 건가요? 최근은 아니고요. 그 전에 네네. 비해 86년 이후로 네. 천천히 우리나라도 갑상선암 자체가 두세 배 이상 높아지고 진짜요? 엄청나게 그때 높아졌는데 이후로? 요즘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되게 많으신데 이거 수술하면 저희 음. 근처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이게 네네.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근데 그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진단 기술이 좋아져서. 그지 진단 기술 때문에 많아진 것뿐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흔히 말하기로 갑상샘암은 선암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선암? 이제 조심히 얘기해야 된다는데 선암이 뭐냐면 그러니까 걸려도 죽지 네네. 않는 경우가 많은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그러니까 어. 일례로 암보험을 봐도 어떤 암을 걸리면 뭐 1억 보장을 해주고 막 그런 암들이 있잖아요. 네네. 갑상샘암은 300 정도밖에 보장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네네. 흔히 걸릴 수 있는 암이고 걸려도 잘 죽지 않는다. 물론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고. 뭐가 있냐면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요오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요오드라고 하는 네.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 아이오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거 들으셨을 거예요. 체르노빌 아니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 이후에 뭐 김 판매량이 급증했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당시에. 요오드 판매량이 예, 늘어나는 요오드, 거죠. 아이오딘. 그 아이오딘 그 안전한 아이오딘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김이라도 먹자. 왜냐하면 해초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방사성 요오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도 방사성 요오드가 공기 중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을 거고. 네,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요오드가 들어있는 뭐 해조류나 네. 요오드를 직접적으로 먹으면은 네. 방사능 피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갑상선 호르몬의 성분이 아이오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오딘을 충분히 섭취를 못하고 있었어, 평소에.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 하냐면 아이오딘이 요오드라고 할게요. 요오드가 들어오자마자 호르몬을 만들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아, 몸이 알아요, 그거? 그럼요. 호르몬이 모자르면 더 만들어야 되고 과잉하면 좀 줄이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모자라갖고 안 그래도 요오드만 들어오면 만들어야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방사성 요오드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방사성 요오드를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겠죠. 그러면 걔가 몸 안에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한 24시간 전에 충분한 양의 일반적인 방사성이 아닌 괜찮은 요오드를 먼저 섭취했다. 그럼 평소에 만약에 모자랐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다 만들어버리겠죠. 호르몬을. 그러고 나면은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와도 난 이제 충분하니까 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오줌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나쁜 기름을 넣기 전에 좋은 기름으로 밀리 만땅을 그렇죠. 채워놓는 만땅을 거구나. 채워놓는 적절하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비유의 신이 비유의 신. 진짜. 비유 어떻게 짱이야. 잘해요? 정확합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방사성 요오드가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갑상선암 인구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렇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네네.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는 있지만 약간 좀 보수적인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아니, 생각이 들고. 이거가 그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명되면은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거네. 실제로 일본에서 굉장히 막 그 러시아 쪽으로 뭐 소송 같은 거 걸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래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가 이제 완전하게 사실관계를 조사를 못하고 요거는 뭐 일본에서 모르는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때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나게 난리를 쳐놓고서
자기네가 이번 이렇게 아. 됐는데 응.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민폐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치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말고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대충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한 원자력? 네네. 오케이. 일단 원자라고 하는 게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또 과학하면서 또 원자 했었으니까. 뭐지? 뭐 원자, 수소, 아톰. 산소, 질소, 네. 뭐 그런 것들, 탄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쪼개고 쪼갰을 때 더 네.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들, 그 원자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원자 모형을 갖다가 고등학교 시간에 보면 막 만들잖아요. 기억나나? 동그란 그지. 이것들이 응. 중간에 뭐가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돌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네. 그게 사진으로 찍혀요? 안 찍히는데요. 그죠. 그 가정이죠, 그냥.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가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닐스 보어라는 사람의 모형 아니에요? 그래, 그렇죠. 그 요새 고등학교 가보면은 네. 모형도 있어요. 그래서 네.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붙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막 이렇게 모형도 만들어 놓더라고. 근데 어? 그게 진짜로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이 된 건지 그게. 육안으로 볼 수 없고요. 없죠. 보이지 않고요. 게다가 보지도 전자가 그 동그란 게 아닌 거잖아. 그쵸, 실제로. 진짜? 예. 힘 아니야, 힘? 아, 그래요? 응. 그냥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네, 언제 그냥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물질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구름같이 퍼져 있는 모형이다. 그 오비탈 모형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오비탈? 예, 오비탈. 오비탈? 응. 그냥 구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원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굉장히 큰 원자들이 있어요. 우라늄. 우리 유명한 크다는 의미가 뭐예요? 원자 자체가 큽니다. 뚱뚱해? 네. 양성자도 많고 중성자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다는 원자의 거야. 구성 물질이 많은데 그중에 독실이 뜨끔해서 그렇구나. 뭐야 지금? 아니야. 살 빼러 간다 오늘 지금. 굉장히 커다란 원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원자들이 너무 크게 되면은 비대하니까 무겁잖아요. 네, 그럼 질량 어떻게 자체가 되냐면 큰 거구나. 네네. 예. 그런 이게 대표적인 게 눈으로 우라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하자. 큰 원자들로 이루어진 독실입니다. 예. 우라늄이라든가 뭐 라돈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라늄 같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있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붕괴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라돈입니다. 근데 독실이가 이제 네. 1억 년 후에 반감기가 되는 이렇게 방사되는 겁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예. 네. 그게 지하실에 이제 라돈 같은 게 모인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은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안에 라돈이 항상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지구 안쪽에 우라늄이 꽤 원래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 자체가 자연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중에 코리아는 하나가 또 그렇지만. 라돈이 굉장히 위험한데, 라돈이 천연가스에 섞여 있어요. 예. 음.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리사에 폐암이 많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필연적으로 라돈이 섞여 있게 되고, 요리사들은 항상 그걸 사용하잖아요. LNG를. 아. 도시가스. 흔히 말하는 도시가스. 그러다 보면 라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폐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진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예. 요즘 또 뭐 전기 렌지 이런 것들이 좀 아, 유행하고 아. 있는 가스 쓰지 말라고. 음. 그래서 환기도 좀 많이 시켜야 된다. 라돈으로만 검색하면 아.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게 원자가 너무 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절로 쪼개져요. 너무 무거우니까. 예. 근데 그게 일정 확률로 존재합니다. 확률로 쪼개져요. 쪼개질 수도 있고 쪼개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쪼개지기도 하고 아무도 안 건드려도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래커 같은 거, 과자 우리가 두 개 탁 쪼개면 파편이 탁 튀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원자가 쪼개지는 과정에서 파편이 생기는데 그 중성자 같은 파편이 생기는데 그 파편이 또 옆에 있는 원자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럼 뚱뚱한 놈 한 놈이 우연하게 딱 깨집니다. 그러면서 파편이 튀어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또 뚱뚱한 놈을 쳐. 그럼 걔가 또 쪼개져. 그러면서 또 파편이 옆에 있는 걸 치고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 그게 당구 같은. 핵폭탄이구나, 그게.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좀 우라늄 뭐 이런 네네. 방사성 네, 원소들이 방사성 원소들이 그 자체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네. 스스로 쪼개지려고 붕괴한다고 합니다. 그러죠. 네. 쪼개지는 거죠. 네. 그런 성격이 있고 네. 그게 자연 상태에서도 계속 일어난다. 일어나죠. 천천히 네. 일어나는데 그게 되게 오랜 시간 그게 있잖아요. 너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같은데. 반감기 같은 거 반감기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저절로 붕괴하기도 하고 그게 뭐 반으로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반감기라고 합니다. 어떤 건 몇천 년, 어떤 건 뭐 수백억 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튀어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는 우라늄을 건드려서 걔도 쪼개지고 걔도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쪼개질 때마다 열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핵분열이 되는 거고요. 원자폭탄 원리가 굉장히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었던 그 원자탄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에 조금 모자른 우라늄 두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그냥 한 덩어리로 합치기만 하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게 원자탄의 원리예요. 그래요. 그거를 이제 소량을 사용해갖고, 그러니까 원자폭탄보다는 소량을 사용해갖고 사용한 것이 사실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이냐. 물론 폭발하지는 않아요. 폭발할 정도의 임계 질량을 가지지도 않고 그렇게 농축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탄에 쓰이는 거는 뭐 90% 이상 농축을 시킨다면 이런 연료봉으로 사용하는 건 3% 혹은 30%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핵폭탄은 안 돼요. 그렇구만. 핵폭탄 정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사실 차라리 핵폭탄이 깨끗합니다. 왜요? 핵폭탄이 터져버릴 때는 재가 별로 안 남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팍 하고 터져버릴 때는 그냥 깨끗하게 다 날려버리고 잔해가 별로 안 남는데 좀 지저분하게 타는 경우에 숯불 같은 계속 거구만. 그렇죠. 숯불 같이.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더 오히려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LPG 가스 같은 거 펑 터지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숯불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불 떼고 나면은 그거 그럼 딱 막 치워야 연기가 되고 엄청나게 막 난리 나잖아요. 나잖아. 그런 예, 얘기구만. 그런 셈입니다. 현재로. 지금 상황이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훨씬 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하면 무슨 방사성 폐기물이 계속 배출이 되고 그렇죠. 그런 거구나. 네, 그게 질질 새게 되면 또 이제 제대로 차폐가 안 되면 더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연료들을 모아놨는데 그 연료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이 중성자를 통해서 얘가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료봉 사이사이에 이제 제어봉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봉은 뭘 하는 거냐면 그 파편, 아까 말했었던 파편의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네. 파편을 흡수를 해요. 그렇구만. 그래서 그걸 쑥 집어넣게 되면 이거 약간 그 고깃집 같은 거네. 고깃집에 불판이 여러 개 있는데 공기 양을 조절을 하죠. 그 위에 그 연기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연기 빨아들이는 게 여러 개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뭐 과도한 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조절을 해주는 거지. 제어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파편 튀기는 걸 좀 막아주는 거예요. 파편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니까 파편 튀는 걸 막아주는 제어봉들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자동적으로 그 제어봉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을 정지를 시켜요. 사고가 나면. 네, 사고가 나면. 이번에 후쿠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했다고 봐요. 그래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실제 제어봉이 수십 개가 있는데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한 건 하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어봉이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문제는 연료봉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보다 훨씬 농축돼 있기 때문에 서서히 열이 계속 생겨나요. 원래는 그 열을 사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원자력 발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혀줘야 되잖아요. 식혀주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냉각수? 냉각수가 있고 냉각수를 순환시켜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후쿠시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쓰나미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일본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쓰나미 방호벽을 5.7m짜리를 세워놨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쓰나미의 어디까지는 15m짜리 혹은 13m짜리 쓰나미가 왔어요. 그때 엄청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확률상으로 5.7m 정도 방호벽을 하면 상관이 이 정도면 침수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m짜리, 14m짜리 이런 쓰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실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 그래서 그때 일단 자기 스스로 너무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냉각수를 순환시켜주는 펌프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펌프가 고장난 게 아닌가? 그 정전도 되잖아요. 네, 정전이 돼. 일단 첫 번째로 정전이 되고 정전이 되면 이제 비상용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거를 펌프를 계속 돌려줘갖고 계속적으로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는 영구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무조건. 발전소를 폐쇄를 하더라도 냉각수는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판이 너무 뜨거워지면은 이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네, 가만히 놔둬도 계속. 계속 이제 물을 돌려가지고 네. 온도를 다운시켜주는. 그쵸.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건 영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그 과정에서 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물을 돌려야 되니까. 근데 쓰나미로 전력이 끊기고 비상용 발전기도 그 쓰나미에 물에 잠겨가지고 그게 고장이 나버립니다. 아이고.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이제 그 핵폭탄처럼 빵하고 터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노심의 온도가 너무너무 올라가요. 1300도, 1500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몇 중의 차폐막들이 있잖아요. 그 차폐막이 1000몇 도가 돼버리니까 물이 엄청나게 다 그 냉각수가 다 끓여버리고 끓어가지고 그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물이 스스로 분열을 해요.
물이 스스로 아.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수산소와 수소로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뜨거우면. 네 너무 뜨거우면 그렇구만. 분해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폭발해버린 거죠. 압력밥솥 터져버리듯이 그렇죠. 그냥 예, 그 그렇습니다. 안에서 계속 물은 끓고 있고. 근데 압력밥솥 내부가 한 140도라고 한다면 이건 130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체까지도 그렇죠. 분해시키는 거예요. 기체가 분해돼 버리고 수소가 발생하고 걔가 빵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생긴 거고 그 과정에서 바깥으로 이제 방사성 그 지저분한 재들이 밖으로 팍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 핵심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쓰나미가 그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 이후에도 빨리 비상용 발전기가 고장 났으면 네. 배터리라도 있어야 되고 그럼 비상용 발전 차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도쿄전력에서 뭐 길이 막혀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논란이 있는 게 그게 그 하루 동안 뭐 몇 시간 만에 그게 터진 게 아니고 그렇죠. 며칠을 지켜봐요.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터지기 전까지. 그렇죠. 천천히 온도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되게 거기 황당한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게 굉장히 오래 한 3일 정도 있다가 터지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왜 네. 그걸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사고가 나자마자 해수를 빨리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네. 바닷물을 넣어버리면 어느 정도 오염은 되게 바다가 어느 정도 오염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오염되지만 이건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걸 막아줘요. 멜트다운은 뭐냐면 1300도가 넘어서 지금 이제 균열이 생겨가지고 바깥으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연료봉은 계속 온도가 높아져요. 막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닥을 뚫고 바닥을 녹여버리면서 쭉 아래로 내려가요. 연료봉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너무 뜨거우니까 바닥을 다 땅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하수까지 오염될 수도 있고 그때 되면 이제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까지 가? 해까지 멘탈? 그게 멘틀까지 갈 까지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일단 위험한 건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관리도 하고 지하수를 투입해갖고 어느 정도 뭐 이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되게 짜증나는 게 들으면 이제 여러분도 열받으실 건데 해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발전소는 폐기해야 돼요. 그렇겠네. 그치 소금물이 소금이니까. 들어가니까 그게 아까웠던 거야. 도쿄전력은. 아, 어떻게든 정말로?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냉각수가 더 이상 전력이 마비가 돼가지고 네. 안 도니까 네.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폭발하는데. 그렇죠. 폭발할 그때- 수도, 예, 그렇죠. 그때 사실은 그 전에. 바닷물을 끌어와가지고 부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소금물이라 망가질 예. 거야. 그럼 망가져. 부어버리면 되는 근데 건데. 도쿄전력 생각에서는 자기네들이 잘 복구하면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몇백억짜리인데 그렇지. 하나에. 그렇지. 몇백억짜리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추정을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예.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추정? 어떤 게요? 그 도쿄전력이 대처에 대해서. 해수를 넣지 않은 거. 그렇죠. 그 맞아요. 확실한 거. 여러 전문가들이 바로 이거는 그냥 해수를 부어가지고 그치, 이건 폐쇄를 시켜야 된다 원전을.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고 외국에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뭐 도쿄전력은 내전력 간섭하지 마라. 우리 사기업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수백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하겠죠. 그 사람들도. 근데 그때 몰랐던 거야. 막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걸로 생각한 생각한 거지. 거구나. 그쵸. 아. 그래서 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는 했겠죠. 자기들도. 근데 그게 막 세계 여기저기에서도 도와주겠다, 뭐 로봇 보내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일본 정부도 같이 그냥 알아서 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 부끄러운 그렇게 보고 했겠지. 거거든. 그렇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사실 경미한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여기저기에서 위험하다고 그래. 그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쪽팔린 일이거든. 걔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는 균열이 생기고 바닥에도 균열이 생기고 지금도 해수로 계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총량이 체르노빌 사고 때와 맞먹을 정도의 방사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왔고 지금도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은 그걸 몸에 맞으면 왜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걸 해야 될까요?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뭐 내부 피폭, 외부 피폭 막 얘기하는데. 야, 근데 우리 그 여행지 추천인데 슬픈 너무 거 흥미진진하다. 그러니까.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사성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고에너지의 그 빛이 나오거나 전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전자가 튀어나오거나 어디서? 아까
그 방사성 물질에서 아까 그, 말한 그 것처럼 물질에서 예, 우라늄을 예를 들면 딱 쪼갤 때 파편이 튄다고 했죠. 예. 그 파편이 굉장히 빨라요. 빛의 속도의 99.99% 정도의 엄청나게 빠른 입자가 튀어나오고 그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커다란 그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알파 입자라고 하는 헬륨 원자 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피폭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구분 좀 해주세요. 외부 피폭, 내부 피폭. 외부 피폭은 그냥 밖에 묻는 거고요. 내부 피폭은 식품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내 거예요. 옆에 뭐 우라늄 같은 게 있어. 네. 그럼 내 그래서- 피부에 묻었다. 네. 그러면 걔가 이제 내 피부에 묻은 우라늄이 계속적으로 크래커니까 천천히 쪼개지면서 쪼개져. 그러니까 연쇄 반응은 안 일으키겠죠, 당연히. 그런데 계속 쪼개지면서 파편을 쏘는데 그 파편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전자야.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포 자체가 살짝 파괴돼서 화상 입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네. 근데 문제는 DNA 자체를 변형시켜요. DNA가 맛이 간다. 그 우리의 DNA가 뭐냐면 우리 몸의 설계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리뉴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겉에 우리가 때가 나온다고 하죠. 각질이 떨어지고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피부가 재생이 되잖아요. 그럼 재생이 될 거면 뭘 알고 재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계도가 있어야 재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설계도 자체를 바꿔버려요. 근데 그게 궁금했던 게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부분 잘라내면 되나요? 팔에 묻었다. 그럼 팔을 빨리 잘라내면 되는 건가? 보통 피부에 묻었는데 피부를 잘라내지는 않고요. 외부 피폭의 경우는 빨리 씻습니다. 막 솔로 씻어. 온몸을 문지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닦여내는 거예요? 닦여 내려가죠. 군대에서도 이런 거 하잖아. 화학물질 묻으면 막 이렇게 씻으라고 하잖아요. 비눗물이랑 이런 거. 다 그렇지, 예. 머리카락 다 빡빡 밀고, 그 다음에 솔로 막 빡빡 문대면은 외부 피폭은 어느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을 두고, 이미 망가진 세포가 있을 거고, 네. 그 망가진 세포는 오히려 더 이상 재생을 못하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걔가 자기 문제는 복제를 암이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암이 돼버리는 좀비가 된 경우가 거구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부 피폭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부 피폭이라면 결국엔 뭘 말하는 거냐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사성 물질이 근육이나 뼈나 아까 말한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부에서 중요한 장기에 계속적으로 방사능을 뿜어내는 겁니다. 퍼져나간다는 거군요. 그게 계속해서. 퍼져나간다기보다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솔로 빡빡 씻어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애들한테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DNA도 변화를 시키고 세포 자체를 파괴하고 오히려 세포만 깨끗하게 파괴하면 문제가 없어요. 아프지만 낫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내 몸 많다는 안에 겁니다. 숯불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계속 네, 걔가 맞습니다. 이제 유전자를 갖다가 변형시켜. 변형시키고 그 과정에서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세포가 죽어버리면 됐는데 이거 걔가 살아있는 무서워서 거예요. 어떻게 살아 이거. 아주 적은 양의 경우에 차라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암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이제 후쿠시마 근처에 이제 작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최대 피폭량 제한이 있거든요. 그거 이상 피폭하게 되면 뭐 죽기도 합니다. 24시간 내에 죽기도 하고. 진짜로? 그렇죠. 너무 많이 피폭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는 뭐 몇 시간 안에 죽는다. 혹은 하루 안에 죽는다. 혹은 일주일 안에 죽을 확률이 50%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중요한 기관들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버리고 우리 몸이 재생되는 속도보다 망가진 속도가 빨랐다 하면은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뜨겁거나 이런 게 느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감각이 느껴지진 않는데 거의 그 아주 미세한 그 세계 차원에서 그렇죠. 전자들이 막 이런 게 막 튀어나오는구나. 네네. 그렇죠. 그래서 방사능이 피폭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재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피부가 예를 들면 내가 바깥에서 강하게 피폭이 됐어요. 그럼 일단 지금 이루고 있는 이 피부는 건축물이에요. 설계도가 없어도 돼요. 그럼 이건 괜찮습니다. 그럼 얘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내부에 있는 피부 진피층이 다시 표피가 돼야 되는데 걔가 재생이 안 되니까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근육이 그냥 노출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되게 잔인하게 될 수도 있다. 보면 그런 식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생선 좀 먹지 말아라. 동해안에서 나타나는 생선들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를 왜 추천을 하는 거야? 근데 무섭다. 나 지금 얘기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말씀 계속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너무 끔찍하네요. 근데 저도 이게 말로만 대충 듣고 있었는데 이제 방사능이 우리가 거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물질의 아주 밀입자 단위에서 심각한 손상이 가는 거죠. 유전자 단위에서 손상이 간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얘기 들은 게 외부 피폭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일본 여행 가는 거를 왜 가면 안 되냐면은 외부 피폭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어서 문제될 것 더 같아요. 위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도쿄 말고 오사카 정도까지 되면 네. 외부 피폭은 문제가 크게 없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예요. 또 일본이 정말 정신 나간 게 먹어서 돕자라고 해갖고 맞아요. 후쿠시마가 사실 굉장히 농산물이 많이 나고 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농산물을 막 이게 먹어서 후쿠시마를 도와주자 막 이런 캠페인이 막 일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농림부 관계자였나? 그분이 계속해서 먹자 방송에 나와서 계속 먹다가 실제로 바로 병 한 걸려. 일주일 만에 그 후두암 걸리고 막. 암 걸렸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되게 위험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한 곳에 가세요. 후쿠시마 근처 말고, 그치, 뭐 멀리. 오사카라든가 저 아래쪽에 있는 되게 괜찮은, 뭐, 그런 데를 갔는데, 거기서 뭐, 와규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그 소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오염됐다. 혹은 뭐, 거기 샐러드라든가, 쌀이 후쿠시마산 쌀이야. 그러면 그냥 내부 피폭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더 위험하다. 일본 여행 가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그게 그렇군요. 되는 거고 생선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사실 생선들이 그냥 동해에만 있으면 그나마 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근해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생선일 수도 있고 그게 먹고서 돌아오는구나.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해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동해 쪽으로는 하나도 안 오고 전부 다 저쪽 태평양 쪽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건 조심해라. 그리고 제가 객관적인 내용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미량의 방사선 아주 미량 있죠. 자연 방사선도 있고 지금 위에서부터 지금 방사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주에서. 그렇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조종사라든가 스튜어디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불임률도 높고 좀 위험하다. 우주 비행사들도 그런 게 높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내려오는 방사선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방사선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엑스레이 같은 거 한번 찍을 때도 꽤 많은 그치. 물론 위험할 정도는 아닌데 꽤 많은 방사성을 쬐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주 미량의 방사선은 오히려 몸에 좋다. 나도 그게 든 것 같아.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확실하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좀 균형 있는. 나 요새 피부 재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노화. 노화된 아, 거고. 그래요? 네. 슬프네. 더 슬프다. 슬프네. 예. 근데 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그게 되게 논쟁거리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내가 들었던 게 그러면 이제 사실 궁금한 게 이거야. 일본 여행 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 저는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후쿠시마 나도 쪽 솔직히 말고 가고 싶어요. 오사카 쪽이라든가 좀 이렇게 교토라든가 그런 데는 가고 싶은데 제가 계획을 하기로는 가서 먹는 거 일단 회는 절대 안 먹을 거. 저는 여러분은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일단 애기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먹더라도 애기는 가진 다음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배를 있고요. 보면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러면서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야지. 아무튼 알았어. 팬도 있는데.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은 예전에 익명으로 그 어떤 일본 과학자 분 중에 한 명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망명했는데 망명이 아니고 이미 얘기했지. 이미 갔는데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끝났다. 그러면서 일본에 여행을 가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전 세계는 일본으로 여행 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긴 한데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다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다 살지 않냐,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남한 안전한가, 서울 안전한가, 북한이랑 바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안전한 줄 알고 있지 않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죠. 실상은. 그것처럼 우리도 일본 가면 뭐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 사람들 다 살고 있지 않냐, 안전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보수적인 판단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언론 통제라는 건 일어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봐도 언론 통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체르노빌 때도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가 난 다음에 소련에서 그걸 숨겼어요. 숨겼는데 그 낙진들 있죠. 그 방사성 물질들이 스웨덴으로 가서 떨어졌어요. 스웨덴에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스웨덴 사람들이 갑자기 방사성 수치가 급증을 한 거야. 이게 뭐냐 해갖고 소련 니네가 한 거지? 니네가 뭐 사고 났었지. 근데 소련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숨기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뽀록이 났거든요. 그게 며칠 동안 숨겼어요 처음에는. 36시간 이상 예. 숨겼어요. 뭐 거기 뭐 소련은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랬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방사능 물질의 위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10년, 20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이제 아직 아기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내 자식의 자녀의 어떤 그 기형할 확률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본 여행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먹는 건 최대한 싸움이잖아요.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확률의 진짜 게임입니다. 랜덤하게 이게 이 방사성 물질이 나의 어느 부위에 어떤 유전자를 건드느냐. 그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말 수가 없잖아. 그렇죠. 확률의 문제입니다. 확률의 문제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무서우면 지금 바깥에 나가면 죽을 확률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버스 타면 버스가 아니지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 날 확률 있지 않냐. 그럼 집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파트도 무너져 내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화장실에서 비누만 밟고 자빠져도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비누도 하면 안 돼. 사용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 거기 노출돼 있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기독적으로 노출되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것이 맞고요. 한국 사람이 그냥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건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구만. 난 진짜 못 가겠다. 근데 얘기 듣고 나니까 사실 나도 이번에 가보고 싶었는데 넌 가라. 갔다 오게. 그래서 내가 물 떠오겠습니다. 네가 가라고 하지 마. 왜 물? 나와드릴게요. 근데 먹는 거는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사실 제일 화가 났던 거는,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원자력 발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걸 딱 배제하고 이야기를 할 때 걔네가 사기업이 된다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서 드러났어요. 근데 오히려 체르노빌은 공기업이었을 거 아니야. 오히려 제가 국영기업이었죠. 국영기업이었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비교했을 때 그 경과들을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쭉 봤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체르노빌은 사고가 났는데 이 실험하다 사고 났습니다. 무슨 실험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지금 뜨거우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한 다음에도 잠열이 있으니까 계속 물이 끓을 거 아니에요. 그거로 터빈이 관성으로 돌아가요. 딱 정지한다고 바로 딱 정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악셀 페달 딱 놔도 어느 정도 달려가잖아요. 관성으로. 그것처럼 관성으로 터빈이 돌아가지고 전기가 얼마나 공급이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지만 이거 실험 필요한 거잖아요. 단전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한 10분 정도 공급해준다. 1시간 정도 공급해준 다음에 1시간 동안 이제 뭐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 실험을 하다가 뭐 이제 인재가 겹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폭발한 건데. 엔지니어가 실수도 있었다. 이런 설도 있고. 이제 엔지니어를 위해 변명하자면 엔지니어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이 실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꺼야 됐어요. 자동으로 이게 정지하려고 하니까 안전장치 끌려고 하는 거를 하지 마라. 좀 반대한다. 공돌이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저 위에 있는 윗분들이 잠깐 한번 꺼봐. 꺼봐. 이거 해야 돼. 위에 당이 시켰어. 위대한 영도자 동지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러다 이제 빵 터진 거구나. 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체르노빌. 네, 체르노빌. 그런데 그 이후의 대처가 굉장히 저는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거 보면서 대처하는 것들은 그래도 굉장히 긴급한 거를 생각했고 왜냐하면 후쿠시마는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는데 천천히 새어 나와서 일을 크게 벌였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체르노빌 한 방이 꽝 하고 터지면서 폭발해서 날아갔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더 급박했어요. 사안 자체가. 근데 거기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투입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건강은 신경 쓰지도 않고 투입할 정도로 오히려 좀 비인도적일 정도로. 맞아요. 나 그 얘기 들었는데 뒤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방호복을 주지도 않고 그냥 뭐 방사성 낙진을 막는 그런 옷도 주지 않고 그냥 소방복 입히고 그냥 들여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예. 근데 좀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 외국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도 오히려 그 뒤처리 과정 자체는 그리고 어떤 투명성이나 이거는 체르노빌 때가 더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기업으로 넘어갔던 도쿄전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변명도 가능은 하죠. 당시엔 그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숨기려고 했고 자기네들 스스로 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치.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거를 폐쇄하는 게 그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부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살리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는 하다못해 그냥 총리라도 대통령 총리라도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폐쇄해라라고 하면 폐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기업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외국 모든 나라가 이건 안 된다. 이거 빨리 폐쇄해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큰일 날 수도 있다지 큰일 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걔네들은 끝까지 살리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봤는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사실은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사실 태평양이 오염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방사능 수치가 어디에서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미국 서해안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서해안까지 많이 퍼졌죠 이미. 근데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게 공공연하게 비밀인 거야. 그렇게 돼 있는데 역사적인 맥락에서 네네. 보게 되는 게 네. 미국이 선물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 세계대전 당시에 핵을 그렇지 2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본인들의 일본으로부터 응답. 그렇지 이건 니네 거 잘 받았다. 너희도 돌려봐주마.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게 된 것 같다는 생각.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 농담이시죠? 농담이에요. 아 농담. 농담입니다. 전 농담인지 아니면 알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뭐야? 인간보로 그랬어요. 신의 섭리로 보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하고 그지? 그렇습니다. 저는 후쿠시마라는 이 지역이 너무 우리 사회한테도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네. 주는 것 같고 이게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고 그렇지. 예, 세금을 주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뽑아서 선출직 공무원들도 뽑아서 이렇게 대표자들을 만드는 건데 고고론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 사건은 정말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당연히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체르노빌 아니지.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자력 발전은 대안이 없다. 해야 된다. 무조건 그치? 해야 된다. 니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30% 이상을 지금 원자력 발전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반대할 거면 에어컨 키지 마라. 대안이 없는 거 어떡하냐.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내 그렇죠? 기억에 네네. 사회 교과서에서도 앞으로 어떤 대안 에너지로서 원자력이 각광받고 그렇지, 있다. 맞아. 뭐 이런 표현들이 저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청정 에너지 이렇게 한국은 얘기하고 대충 몇 퍼센트를 원자력이 30% 한 3분의 1 정도? 되게 그만다. 한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우리 독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처음 이게 녹음하기 전에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반대한다라고. 지금 반대합니다. 저는요. 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그러니까 원자력이 될 것 같아요. 반대한다? 예, 원자력 에너지. 이제 폐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원전 사고가 일어난 실제로 원자력 발전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아주 다중의 안전 장치들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근데 예를 들면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FM대로 운영하지 않고 실험하자, 안전장치 끄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 거고. 그치. 체르노빌은.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5.7m 이상의 쓰나미가 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 뭐 10,000분의 1밖에 안 돼, 1000분의 1밖에 안 돼. 그리고 설령 이게 오더라도 비상용 발전기가 있어. 비상용 발전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뭐가 있어 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냐면요. 원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년 동안에 어떤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한 개가 1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거지. 이 확률도 그러니까 5.7m 이상의 쓰나미가 올 확률이 예를 들면 1000분의 1이야. 그럼 1000분의 1 곱하기 안전장치 뭐가 얘가 우연히 같이 고장날 확률이 또 100분의 1이야. 그럼 곱하기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몇 중의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0만 년에 한 사고가 날까 말까 한 사고가 지금 원자력 발전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지 한 6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죠. 벌써 7등급 사고가 2번 났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6등급 사고도 있었었고요. 5등급, 그러니까 이건 원자력 발전 사고 등급을 말하는 건데, 이거예요. 결국 운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몇 중의 안전장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사고 한 번씩 나잖아요, 계속. 그렇지.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운영하는 거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저희? 저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을 꼭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해야 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대학 교수님들의 연구 박사, 그지? 이런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 들어가기도 힘들다며 원자력 연구 그거. 아니야 당연히 믿을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실험실 밖에 실제 현실 사회랑 부딪혔을 때는
실험실 안의 상황이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실험실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변인들을 통제를 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거지만 그 밖에 나오면은 이 통제할 수 있는 변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있는지도 예측이 안 되고. 그치. 예.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실험실 밖의 과학기술 이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 전문 기술자들만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그들이 또 책임을 다 질 수가 없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치.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예. 지금.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비록 뭐 시민들이 뭐 잘 모르겠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관점 어떤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뭐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없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죠. 그 통제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인간이 뭐 자동차 사고나 이런 기타 사고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사고가 진짜 터졌을 경우에는 통제가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좀 제한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그러면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네. 이거 세 분 패널 분들께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말하기 쉽죠. 그러니까 너무 사고가 크고 인재가 크고 어떻게 우리 통제하기 힘드니까 쓰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된 거는 그 뭐죠? 석유 파동인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급증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원자재 값 전체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그렇죠.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원재료 값을 낮추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선택했을 거고.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분의 1이나 쓰는지 몰랐는데 그걸 포기하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단계적으로. 고리 원전소 오래됐으니까 포기하자. 지금도 쉽지만 전력이 모자르죠. 여름만 그렇지. 되면. 그것도 그렇고 또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은 그러면 복잡하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거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미국의 그러니까 석유에 대해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인데 네. 단순히 이번 사고 하나 났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도 보면은 사고 난 걸 보면 하나하나 까보면 결국엔 시스템은 안전했는데 사람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 운영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전 폐지하면 그건 전력 공급 어떻게 할 거냐? 니네 에어컨 안 틀고 살 거냐? 혹은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산업용 전기. 그리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오르는 거죠. 전기가 그나마 싸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각오해야 된다. 그런 희생이 없으면 감축이 안 되고요. 또 전지구적으로 이거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줄였어. 근데 중국은 더 늘렸어. 그럼 중국에서 사고 나면 다 우리 쪽으로 오거든요. 편서풍 때문에.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이거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채식주의자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에요, 정말 선생님인데 왜 채식주의자냐면은 소가 사료를 먹는데 그 사료의 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같은 걸 먹여서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먹는 사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옥수수 값이 늘어나. 비싸죠. 그래서 근데 굶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를 먹음으로써 누군가는 굶을 거다 생각했다. 자기 신념대로 그분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지. 근데 저는 사실 먹거든요. 이런 정도 혀의 유혹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 뭐 고기를 먹지 말자 이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하겠죠. 펑펑 못 쓰겠죠, 지금처럼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감내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요금이 2배로 오르는데 그러면 니네 그거 어쩔 수 없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 훗날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싫어서 원전을 고집했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 후손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전기요금 2배가 된다고 저 사람들은 원전을 썼대.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되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노예제.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죠. 그죠? 그리고 뭐 데카르트 시대 뭐 동물 학대하는 것도 당연한 거였고 그 당시에는 뭐 인명 경시했었던 거, 뭐 러시아, 나치, 소련 이런 데서 인명 경시했던 거 지금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지 싶은데 그 당시 그냥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이 볼 때는 전기요금 좀 오르는 거 아깝다고?
원전을 그냥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기술의 힘이 너무 강력해졌기 때문에 네. 윤리적 책임의 범위가 역사적으로도 시공간적으로도 너무 그렇죠. 넓어진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만약에 10억을 받는 대가로 네.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10억을 받아. 네. 근데 물에 죽을 확률이 얼마라면 마시겠냐? 얼마 이하면 마시겠냐? 10억을 네. 이 물을 마시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예. 죽을 확률이 50%면 안 마시겠지. 그렇지요. 그렇지. 근데 1%인, 죽을 확률이 1%인 대신에 마시면 10억을 줘. 야, 그럼 나 마시겠냐? 50%도 한번 해볼까? 10억이면 10억. 그 복불복 아니야. 죽으면 윤회하면 되고. 다시 생각해보면 0.00001%면은 마실만한 것 같아. 근데 한 1% 정도가 되면 과연 마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목숨값을 근데 얘기할 이제 때. 문제는 이 물이 나한테만 위독한 게 아니라 전 지구인들한테도 죽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지금까지 뭐 후쿠시마가 그렇게 전 지구인들을 뭐 멸망시킬 정도의 것은 아닌데 사람이 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테러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다. 그지. 원자력 발전소 물론 보안 철저하다고 하지만 뭐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솔직히 남대문 불에 홀라당 탄 거 봐봐. 보면 테러. 남대문 테러. 그런 거 보면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건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시스템이 보완이 되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게 가려면 그 굵직굵직한 사고가 한 대여섯 건은 더 터져야 아이 끔찍한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후쿠시마 여행 여행. 소개. 예. 도대체 뭘 소개한 거냐? 근데 이런 거 알아야 돼 진짜. 에어컨 꺼라, 많은 이거.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감수할 만한 생각을 하면서 감수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알겠습니다. 상상 속의 여행. 그지. 1편. 후쿠시마 여행기의 결론은 에어컨을 꺼라. 알겠습니다. 적절해. 그래. 우울했어.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여행지가? 잠깐 쉬었다가 진정한 여행지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쉬시죠.